대장동 사건을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은 내일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열린 경기도 국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여당 측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일방적으로 뭐 어느 한쪽이 승리했다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방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무 국정감사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었던 공방. 두 번째 야당은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감에 임하는 모두가 다 예의가 없었다. 이게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얘기하면은 야당 의원이 묻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묻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또 해야 되고, 뭐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근거 없이 막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국감으로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산무 국정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참 뭐 안타깝지만은 여하튼 간에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1차적 선방은 이재명 지사가 잘했는데 내일 있을 인재가 오히려 더 굉장히 공방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야 고루 박한 평가를 내리시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판정승 비슷하게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오늘 아침 그 신문들의 만평에서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화를 쐈지만 실제로 명중하는 사설이 없었다든지 또 방패로 다 막아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미 뭐 다 이렇게 산무라는 말 속에서 다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물론 소수입니다만은 과거 같으면은 이 팀 플레이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을 하면 그 다음에 의원이 질의할 때 이걸 더 캐물어서 뭔가를 결과를 내는데 이런 팀워크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새로움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은 아마 당내 경선 중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이 예견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송영길 대표가 바로 국감 하지 말고 지사직 사퇴하라 했는데 국감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핵심적인 어떤 뭔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특히 행안이라고 하는 건 주제 자체가 실제로 보면 뭐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경기도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령 뭐 대장동을 하더라도 대장동의 여러 가지 행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범주 내에서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값진 뭐 국감의 의미는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고 또 김용판 의원의 주장조차도 마지막에 또 한병도 의원이 그 사진 그 시장 시절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 하니까 멀쑥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국토위는 그나마도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의제와 맞닿아 있으니까 얼마나 또 전국 전체, 경기도 전체의 개발 사업과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정말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공방을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교수님께서 앞서 산무 국감이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대장동 개발 이슈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진실규명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 어제 정식 명칭은 경기도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사는 경기도정이 잘 운영됐는지, 맞습니다. 정작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그런 질문과 질책 이런 건 없었다, 이런 지적을 맞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제도라는 거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이 있어요. 정책, 예산, 업무 수행. 그러니까 경기도 국감이라고 한다면은 경기도지사로서 업무 수행을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예산이 잘 쓰여져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보다 한 50% 정도는 경기도와 관련된 이 도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플을 짜서 뭐 A팀은 경기도정, B팀은 대장동 특혜,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의회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다. 미국은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청문회가 있고 오버사이트 히어링이라서 감사청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국정조사처럼 하다 보니까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의회 전반적으로 감사면 감사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재명 청문회처럼 이루어져 있고 그걸 전부 다 생중계하고 그러니까 도정은 사라지고 그냥 공방만 있게 되는 이런 후진적인 의회 정치 문화는 빨리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제 논란이 됐던 그 주장이 또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오늘 아침 여야 반응 엇갈렸습니다.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 제보자라고 했던 이 조폭마저도 그쪽 당 아들입니다. 까도 국민의힘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이런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서 면책 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조폭 연계인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희죽희죽거리면서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절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확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내세우면서 강하게 그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또 사실규명은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이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의원님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제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이 사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제소자가 편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여러 차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돈을 마치 그 돈을 준 것처럼 사진을 올렸는데 그 돈에 준 시점 자체가 한병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 돈은 자기가 사채업자 렌트카를 해서 모은 돈이다, 번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 2018년, 19년 그 사이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미 시장 시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장하고 저 사진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제소자의 발언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인용했다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들으면 사진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 거예요. 이재명 시장에게 줬다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시장이 재직 시절에 있었던 뭐 사진이라도 뭐 트렁크에 실어줬으면 차량 사진이라도 보여주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반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였냐, 국민의힘과 연관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윤리제소 얘기까지 나온 것인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 내부 검토를 하지 않고 김용판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격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좀 크게 좀 띄워져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을요. 그런데 또 야당을 비롯해서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신상까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그런 만큼 좀 진위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윤리위에 제소된다 하더라도 진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게 자꾸만 반복돼서 한국 대선이 좀 망가지는데요. 97년도 대통령 선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비리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네. 똑같이 97년 7월 달에 이해창 후보가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다 거짓으로 드러났거든요. 이른바 김대엽 사건. 김대엽 사건이죠. 김대엽 사건은 2002년도 건데요. 네. 2002년도에도 3대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김대엽 병역 비리, 기한건설에서 이해창 부인 한인옥 여사가 돈을 받았다. 최기선이한테 20만 달러를 윤여준 전 장관, 이해창 총리 후보의 측근이 받았다.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선 과정 속에서 거짓 폭로를 한 사람이 선거 끝나고 나서 사법적으로 너무나 경미한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간에 대선 과정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든 간에 진위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논란도 계속 불거질 것 같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엽 씨 같은 경우 2002년 대선 때 있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있었던 국감의 주요 쟁점들을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게 이렇게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과다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누가 설계를 했느냐를 놓고 지금 논란이 첨예했었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설계자는 맞는데 이 민간 사업구조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적 환수 부분을 설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자기가 시장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공공개발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고 원주민 참여의 개발이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개발 지역의 땅들을 대부분 몇 사람이 샀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과 협력하는, 민관 함께하는 공공개발형 어떤 개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간이 다 가져갈 것을 어느 정도 공공 영역에서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설계자를 내가 자체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야당이 보는 포인트는 그 설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된 설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어제 그 감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사안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누수되는 금액들을 또 이재명 지사가 과연 몰랐겠는가, 그런 의혹 제기를 연달아서 하는 이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지점을 주요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공격과 수비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 초과 수익 이익을 이 설계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알고도 이거를 인가를 했는지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초과 수익 환수 조항과 관련된 발언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보면은 지금 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정말 잘해서 설계를 잘해서 5,800억 원 이상을 환수한 거, 그 잘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몇몇 소수 개인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발생한 그 부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떠한 위치, 그게 핵심인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잘한 얘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동규라고 하는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상태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구속이 됐죠? 뇌물과 배임입니다. 뇌물은 개인이라고 치고 배임은 어떤 조직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 배임으로 인해서 구속됐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조금 격가지로 흘러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배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 부분 어저께 국감도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공범만 있고 검찰, 경찰 수사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왜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현재 상황 속에서는요 검찰의 수사를 과연 얼마나 믿을까, 야당이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지, 또 지금 최근에는 뭐 확인된 거 얼마큼 확인된지는 모르지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문건 10곳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결국 사인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배임과 관련돼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는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 부분, 아마 내일 아마 핵심적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 이재명 지사가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특검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또 다른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계속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 수익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민간의 영역이니까 민간에서 좀 물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뭐 한때 가까운 사이이긴 했지만 뭐 측근으로 불릴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어떻게 보면 인사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의 관리 책임은 인정을 했다는 점, 그 부분까지만 인정을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이른바 대납 의혹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전면 어떻게 보면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아는 뭐 연수원 동기 또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매우 어려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TV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설명한 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변호인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할 일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 같으면 사실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식의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 계좌를 다 틀어봐라. 내가 어떻게 돈을 줬는지. 다만 이것을 누구한테 얼마 줬다라고 공표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푼에 말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추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반면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을 보면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호화 변호인단인데 이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변호 수임료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그 고발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계좌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제3자를 통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대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음모론적 시각에서 뭐 어떻게든 간에 그게 주장할 수 있겠죠. 표면상 드러난 거는 뭐 14개의 분한테 14분한테 드린 거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뭐 그게 꼭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주지 않을 거냐라고 하고, 이 부분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지금 그 이첩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절대로 새로운 건 없다고 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하고 이런 쪽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아니면은 여권에서 야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지 진실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일단 구체적으로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어저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14명한테만 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다른 분으로 줬다는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건 위증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지사 측은 뭐 계좌 추적 동의하니까 얼마든지 해라,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변호사비 대납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안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천화동의 4호 대주주죠.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도 그 제기하는 이런 시선은 귀국을 하면 바로 또 체포가 되고 검찰 조사를 받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 시점에 귀국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적으로 보면 딱 나올 수 있는 게 기획 입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조치가 돼 있으니까 지금쯤 다 정리된 답변을 하는 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짜고 치는 뭐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남욱 변호사가 초창기부터 김만배 씨, 정영학 씨하고 일을 한 장본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코멘트를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완전히 어디 도망가서 숨어 살지 않는 한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챙겨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편하게 살기도 어렵고 또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추징되거나 말하자면 인터폴에 의해서 수배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또 변호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어권이 주장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이 점이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적기도 하고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남욱 변호사가 귀국 과정에서 그분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또 뭐 그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참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상에.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들 그럼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재명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그럼 분명히 그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분이 누구냐를 찾아보는 게 윗선에서 올라가는 부분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지금 정영학 씨는 자기 녹취록을 검찰이 아니라 일부 지인들한테도 주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뻔히 구속될 줄 알면서도 귀국을 하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서로 각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서로 각자에 대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길로 간 것이 아닌가. 혹시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김만배 씨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와서 분명히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입국을 한 게 아니겠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남욱 변호사한테 가서 과거 최순실처럼 독일에서 빨리 들어와라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순수의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 대장동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4인방이라고 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을 다 입이 맞춰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실 게임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어떠한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호 검증 큰 틀 속에서 보면 우리 게임 이론으로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상의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적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장인물이 많아서 너무 저도 많아요. 이렇게 아예 뽑아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만큼 지금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고 내일 경기도 그 국토위 국감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또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내일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그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 지역 이른바 부울경 토론회가 열렸는데 주요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외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어?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가고 있다. 한탄을 내놨어요.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끌고 들어가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아니, 이야기인데 거기 왜 뭐 나를 당연한 끌고 거고. 들어가요? 수소 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수소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이 분위기를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H2O 관련된 녹취를 들으시면서 두 분께서도 좀 웃으셨는데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소를 H2O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굉장히 100% 좋은 답변이에요. 수소는 물로 만들죠. 지금 아까 수소 경제할 때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로 다 만들기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LNG라든지 다른 대안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어쨌든 어제 그런 토론회는 지역 경제와 앞으로 한국 산업의 미래를 토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많은 어떤 점수를 따는 또 유승민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점을 쌓아갔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런 분들이 과연 그 공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선 후보 그 토론 임리만큼 뭐 왕자 논란, 미신 논란보다 그래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점수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토론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요, 네. 그게 유권자들은 세 가지를 보고 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찍으려고 할 때 나한테 그 명분을 주는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저 후보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투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토론의 내용보다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러면 안 찍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전에 저는 국민의힘 TV 토론은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보면 낙제 점수예요. 전부 다 뭐 무속 얘기하고 왕자 얘기하고 서로 막 공방만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반성도 좀 하시고 조금씩 이제 정책 토론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22일이죠. YTN에서 마스 토론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1대1 마스 토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거기서 과거처럼 막 싸움만 하는 그런 토론을 하면은 제가 얘기한 그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은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게 토론의 핵심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이랑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치열한 정책을 통한 공방,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취지의 두 분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긴 해야 될 건데 앞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좀 연장선에 좀 있습니다. 보통 큰 정책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분석하기로는 역벤션 효과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네. 이 지지율 추이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되는 마지막 서울 경선의 결과들이 그 전에 쭉 치고 올라왔던 흐름, 뭐 예를 들면 당원이나 전국 국민들의 어떤 52% 또 58%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역전됐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팍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는 마지막 당면에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기본적인 본류가 호남인데 호남의 후보인 말하자면 그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낙마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흔들릴 수 있는데 호남이 어쨌든 표를 또 안 준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복잡한 우리 당 지지자들의 심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명이 나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컨벤션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가 오히려 좀 침잠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국감이 지날 때까지 한 뭐 10월 말까지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그동안의 의혹들을 부지런히 풀어서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썩 상대방 후보보다 나이스하게 이렇게 압도하는 지형을 갖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런 그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예고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크게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크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2007년도 8월 20일 날 박근혜 후보는 딱 지자마자 아름다운 패배를 선언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하나가 되자고 했지만, 물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만에 뭐 수용을 했지만 아주 완벽하게 원팀이라는 부분 속에서 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은 지표상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선행 지표였었어요,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왜 컨벤션이 나오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가상 대결 경쟁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여론 추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내일 경기도에 대한 그 국감이 한 번 더 예정돼 있고, 그 이후에 아마 여러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여론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신형 반항공 미사일에 이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심포에서 발사해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물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청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도 오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1조 8천억 원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김만배 씨 등 개인에게 8,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며 특검으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이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해도 접종 증명이 인정됩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접수해 접종 완료자로 등록되면 사적 모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습 집회에 엄정 대처를 예고한 경찰은 서울광장 등 도심에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10월 한파로 오늘 아침 설악산에 첫눈이 내려 지난해보다 보름 빨랐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뉴스엔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어 19일 만에 무력 시위를 재개한 셈인데요. 발사 장소가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신포여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SLBM으로 확인됐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발사체 재원이나 사거리 등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포는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곳인 만큼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새벽 북한은 동해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을 쏘아 올린 바 있습니다. 2010년 들어 북한은 SLBM 개발에 본격 착수해 2016년 4월 북극성 1형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19년 10월엔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북극성 3형 KN-26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잠수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전문가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 군의 SLBM을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SLBM을 발사했다면 최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보여준 요격을 피하는 신형 SLBM인지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 계열인지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는지 잠수함 함체에서 발사했는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8번째로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달 15일엔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3월 25일엔 하강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하는 신형 이스칸데르급으로 관측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 등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일본 이소자키 내각 관방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도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최근 남측이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주변국과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대북 적대 정책부터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오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현철 실장 명의의 글에서 남측이 종전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며 이는 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현 실장은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군비 증강과 한미 군사 연습,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에 대한 남측의 비난 발언 등을 남북관계 냉각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두 나라 북핵 수석 대표는 워싱턴에서 만나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이후 한미 간 협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주 전 파리에서 외교장관 간, 지난주 안보실장 간 회담에 이어 이번에는 북핵 수석대표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노규덕 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해 한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와 외교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또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논의하였습니다.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The U.S. continues to reach out to Pyongyang to restart dialogue.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에 맞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수석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도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미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I also discussed the ROK end of war proposal. 두 대표는 특히 이번 주말 서울에서 만나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내국인도 국내에서 접종력이 인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접종 내국인이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해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이 접종 증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내면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 파일과 비교한 뒤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로 등록되면 사적 모임 인원 완화 등 국내 접종자와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 접종 증명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사회 활동을 점차 정상적으로 하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게 의료 역량을 집중하고 사망자를 막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걸린 초기 환자가 과연 중증 환자로 악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남성.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경증 환자로 분류됐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진 지 2시간 반 만에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정형적인 소견들을 많이 보입니다. 중증 폐렴으로 발전을 해서 중환자실까지 가야 할지 경증 폐렴으로 끝날지는 경험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저도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7곳과 국내 인공지능 기업 4곳 등 모두 11개 기관이 협력해 코로나19 중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나이와 함께 발열과 호흡곤란 여부를 입력합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 속 병변과 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환자가 앞으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을 상중하로 분류해 보여줍니다. 또 사망 확률과 산소 치료 가능성, 국내 병상 여력을 따져 환자에게 재택 관리가 적합한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등도 제시해줍니다.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로 나왔고 특정 병원에서는 가장 잘 나온 성능이 96%까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확진자가 폭증할 때 중증 진행 위험이 큰 환자만을 선별해 병상을 내어주는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도 인공지능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도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이나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이번 기술은 내년 식약처 인허가를 목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성능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정부 목표에 가까워지면서 위드 코로나가 논의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는 말장난과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차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 서울광장 더 플라자 호텔 부근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설인동 일대부터 구세군 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십자 모양으로 차벽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행진도 예고된 만큼 동십자각부터 적선동 구간에 차벽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초) (1초) 발사. 페어링 분리 이상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로는 폭발했을 것으로. 나로 발사 성공에 이어 나로 과학위성의 부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엔진 점화, 발사. 네, 모레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전후 잠정적으로 발사 시각은 잡혔는데 정확한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혜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발사가 임박하면 연구원들은 발사 당일 날씨를 꼼꼼히 살핍니다. 기상청에서는 전문 예보관이 현장에 파견됩니다. 발사가 가능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사이. 가을철에는 언제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습도와 압력도 문제가 없어 바람과 번개가 가장 큰 고려사항입니다. 누리호의 이송과 기립, 발사가 가능한 바람은 평균 초속 15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1m. 이렉터에 고정할 수 있는 조건도 평균 풍속 초속 18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발사체가 비행하는 경로에 번개가 없어야 합니다. 번개가 치면 발사체가 비행하면서 전기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무사히 지난 이후에는 우주물체와 충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발사 이륙부터 궤도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 때까지 그 물체들과 충돌이 안 일어나야지 안전하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정거장, 사람이 있는 유인 물체에 대해서만 200km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발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접 회피 분석 결과 충돌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발사 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발사체의 움직임이나 항력, 중력 등의 영향으로 궤도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 분석은 발사 일주일 전, 24시간 전, 8시간 전 등에 걸쳐 분석해 가장 안전한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이후 체포 시한 48시간 이내인 오늘, 늦어도 내일 새벽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대장동 택지 매각 추정 이익은 7,243억 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은 1조 968억 원으로 전체 수익이 1조 8,21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건 10%에 불과한 1,830억 원이라며 민간의 전체 개발 이익의 90%를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김만배 씨 등 개인에게 8,5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토건 비리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특검을 도입해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건데요. 부동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거죠?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최고 요율을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이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또 9억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에는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최고 수수료가 반값이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를 말하고요. 실제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지금처럼 논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집값 폭등과 맞물려서 수수료도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더해서 너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달 들어서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미 거래 절벽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지난달에 2,400여 건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부분도 공인중개사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식입니다. 중개보수 인하는 결국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는데요. 중개보수는 결국에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협상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한가보다 수수료를 낮춘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을 했다고는 해도 최고 요율로 수수료가 결정되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감하는 수수료는 지금과 비슷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값 급등입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던 부동산 시장,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에 6억 3천만 원에 조금 못 미쳤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지난달에는 7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요율로 정한 중개 보수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인 셈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용 면적 40에서 62.8제곱미터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지난 2017년 6월 3억 7,800만 원에서 올해 6월 7억 3,600만 원으로 4년 만에 1.9배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서민주택 대출인 보금자리론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중 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나서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도 받은 대출자 비중은 41.6%로 조사됐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가 보낸 돈을 해외 총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160억 원을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투자 사이트는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SNS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에서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승객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인천 부계동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뒷문으로 다가가자 승객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데도 아랑곳 없이 목덜미를 잡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무릎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폭행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을 얻어맞은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인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인 택시기사는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남성인 승객은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을 하며 저항하는가 하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기를 기다려 오후 늦게 조사에 나섰고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많이 다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상해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조사 후에 영장 신청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달 전 서울 신림동에선 20대 취객이 택시에서 구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뒤 마구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고 뒷머리를 다치게 해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손님이든 태워야 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려면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아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우리 가중처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차 안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현준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5개 혐의로 오늘 오전 장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면으로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 등 22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이미 버스가 불에 모두 탄 상태였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20%를 웃돌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29곳에서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지점을 지나간 차량 480대 가운데 20.4%인 98대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유지를 몰래 쓰다가 학교가 2주 동안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재단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언제쯤 수업이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선 2주간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재단이 땅 주인 허락 없이 사유지를 쓰다 1, 2, 3심을 내리 패소했고 법원이 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강제로 토지 원상 복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업이 중단돼 피해는 고스란히 고3을 비롯한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학원 가서 실기 연습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하고 또 강사 선생님이 하는 거하고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2주 안에 이게 해결이 될 리가 있을까 저는 좀 걱정도 되고.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건 상하수도와 전기 공급입니다. 땅 주인 측의 배려로 전기 공급은 아직 끊기지 않은 채 이번 달 말까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물 공급입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우선 학교 측은 지하수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 외부 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교에서 쓰던 월 평균 700톤의 물을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하수도는 현재 갈등을 빚는 땅 주인 또는 주변 사유지 주인들의 사용 승인을 받아 대체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일이 갖고는 그것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설계 나와봐야 이제 되겠죠. 학교 재단은 진입로 교통을 방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땅 주인 측에 알린 상태입니다. 학교 재단 관계자는 완주군과 땅 주인 3자 대면을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벌어진 뒤 사후 약방문으로 시작된 대화. 그러나 수업 정상화가 가능할지, 된다면 그때가 언제쯤일지 종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내년 7월부터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 의약품을 사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위해 의약품 제조, 수입 때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의 2배로 상향됩니다.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미 주식의 90% 가까이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의 89%는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은 가치액이 1년여 만에 43%가 불어난 반면 하위 90%의 주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 부자들로 좁혀보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 상위 1%의 총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BC 방송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ig corporations and the super wealthy have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It's long overdue. I'm not out to punish anyone. I'm a capitalist. 미국 포브스지도 올해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부는 줄어들어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자들의 관대함은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애플이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추면서 처리 속도는 빨라진 신형 노트북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인텔 제품 대신 자체 설계한 칩을 탑재해 성능을 높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 타이완 폭스콘은 애플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전기차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애플의 신형 노트북 맥북 프로 16인치형과 14인치형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자체 설계한 중앙 처리 장치를 탑재했는데 기존 것보다 속도가 최대 70%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했던 애플은 자체 칩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는 전력 소모는 크게 낮추면서도 14인치 모델은 14시간 동안, 16인치 모델은 21시간 동안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고 애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도 기존보다 최대 4배 빨라져 전문가가 요구하는 극한의 그래픽 작업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Apple has a healthy installed base of pro users, and I think to them they're delivering upon their promise to bring the industry-leading machines into their hands, whether they're coders, whether they're video or photography enthusiasts. 맥북 프로 14인치는 269만 원부터 16인치는 336만 원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구글도 연말 특수를 겨냥해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기업 대만 폭스콘이 SUV와 승용차 컨셉트카, 내년 대만 대중교통업체에 출고할 전기버스를 공개했습니다. 폭스콘이 이번에 전기차 회사로 변신한 것은 애플의 애플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뉴스엔 이슈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10월 추위에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15일이나 빨리 첫눈이 내린 건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뒤 하늘이 점차 개겠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19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엔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